사회복지사의 일은요, 사실 클라이언트와의 깊은 신뢰, 바로 이 비밀 보장이란 약속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거든요. 근데 만약에요, 그 비밀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끔찍한 계획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 분석에서는 사회복지사가 마주하는 바로 이 불가능한 선택, 그 첨예한 윤리적 딜레마를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이 모든 고민의 출발점입니다. 한쪽에는 정말 어렵게 쌓아 올린 한 사람과의 신뢰가, 다른 한쪽에는 한 개인 혹은 사회 전체의 안전이 걸려 있는 거죠. 정답이 없는 이 문제 앞에서 전문가들은 과연 어떤 원칙을 가지고 그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먼저 첫 번째로 신뢰의 초석에 대해 이야기해 볼 텐데요. 아니 도대체 왜 비밀 보장이 이렇게까지 신성하게 여겨지는 걸까요? 그건 단순히 약속, 이걸 넘어서 실효 관계 전체를 떠받치는 가장 핵심적인 기둥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윤리강령의 제1원칙인데요.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 바로 이 한 문장이 모든 실천의 시작점입니다. 클라이언트가 누구에게도 말 못할 정말 자기 가장 깊은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이유, 그건 바로 이 원칙이 반드시 지켜줄 거라는 아주 굳건한 믿음 덕분이죠. 우리가 계속 말하고 있는 비밀 보장이 바로 이겁니다. 그냥 지키면 좋은 그런 윤리적인 의무 그 정도가 아니고요. 법적으로도 보호받는 아주 강력한 원칙인 거죠. 그러니까 상담실 문 안에서 오간 이야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안에만 머물러야 한다. 이게 바로 대원칙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원칙은 그냥 권고사항이 아니에요. 보시는 것처럼 정신건강복지법이 비밀 누설을 아주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죠. 이렇게 법의 힘으로 뒷받침된다는 건 이 비밀보장 원칙을 깬다는 결정이 사회복지사 개인에게 얼마나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우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신성한 원칙에도 예외는 있는 법이죠. 이제 이 딜레마의 한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바로 침묵이 허용되지 않을 때, 다시 말해 사회복지사가 비밀을 지키는 대신에 경고를 해야만 하는 법적 의무가 생기는 그런 예외적인 상황들 말입니다. 바로 이 네 가지 상황에서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클라이언트 본인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이 위험할 때, 또 아동이나 노인 같은 약자가 학대받고 있을 때 같은 경우인데요. 이럴 때는 한 개인의 비밀을 지키는 것보다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더 큰 공공의 이익을 지켜야 할 보호의 의무가 앞서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뭐냐면요. 비밀을 깨야만 할 때도 어떻게 말하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구체적인 도구를 언급했다 같이 아주 건조하고 객관적인 사실만 딱 전달해야 합니다. 왜냐, 만약에 끔찍한 생각을 하는 것 같다는 식으로 주관적으로 말했다간 나중에 명예훼손이다, 사실과 다른 보고다 하면서 법적 문제로 번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객관적인 사실만 기록하는 게 전문가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이기도 한 거죠. 특히 학대 문제에 있어서 사회복지사는요, 법이 정한 신고 의무자라는 특별한 지위를 가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신고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학대 정황을 알게 된 즉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라는 거예요. 침묵하는 순간 그건 곧 법을 어기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두 학대에 대한 대응 방식이 미묘하게 다르다는 게 보이죠. 특히 아동학대의 경우 다시 신고가 들어가면 72시간 즉각 분리라는 굉장히 강력한 조치를 취합니다. 아이를 위험한 환경에서 일단 먼저 떼어놓는 데 집중하는 거죠. 반면에 노인학대는 신고를 안 했을 때 과태료를 점점 더 높이는 방식으로 신고 의무를 강제하고요. 어느 쪽이든 침묵에 대한 사회적, 법적 책임이 굉장히 무겁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고전적인 딜레마를 다뤘는데요. 이제 여기에 아주 새로운 변수를 하나 더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바로 상담실에 들어온 AI, 새로운 윤리의 최전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AI가 있으면요, 엄청나게 많은 상담 기록을 순식간에 요약할 수 있고 행정 업무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겠죠. 굉장한 잠재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편리함의 대가로 클라이언트의 가장 민감한 정보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새로운 질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사회복지사가 업무 편의를 위해서 A 클라이언트의 상담 내용을 요약해줘라고 AI에 입력했다고 쳐보죠. 바로 그 순간 어떤 위험이 생길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정보는 AI의 학습 데이터가 돼서 전혀 다른 사람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쓰일 수가 있고요. 해외 서버에 영구적으로 저장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괜히 민감 정보 입력을 금지하는 게 아닌 거죠. 편하자고 한 클릭 한 번이 돌이킬 수 없는 프라이버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시하는 이 4단계는 말하자면 윤리적인 AI 사용 설명서 같은 겁니다. 핵심은 일단 한번 써보자가 아니라 쓰기 전에 목적을 명확히 하고 1단계, 법적인 동의를 확보하고 2단계, 기술적으로 안전한지 통제하고 3단계, 이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4단계 한다는 거죠. 우리가 법이나 기술, 제도를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결국 이 모든 윤리의 미로 속에서 마지막 선택을 하고 그 무게를 견뎌내야 하는 건 결국 사람입니다. 네 번째 주제는 바로 그 중심에 있는 인간, 즉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의 목소리입니다. 이 숫자 한번 보시겠어요? 93%. 와,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현장에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10분 중에 9분 이상이 이거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그냥 몇몇 사람의 고민이 아니라 현장 전체가 보내는 절박한 신호인 거죠. 심지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5%가 실적 압박 때문에 서류를 조작하는 것 같은 비윤리적인 관행을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했다고 답했습니다. 이건 개인의 양심 문제가 아닌 거죠. 전문가들이 윤리를 지키고 싶어도 지키기 어려운 그런 구조적인 환경에 내몰리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결책은 개인의 어깨에 놓인 짐을 시스템이 함께 나눠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슬라이드가 보여주는 것처럼요, 혼자가 아니라 윤리위원회를 통해서 다 같이 결정하고, 이론 공부가 아니라 실제 사례를 가지고 훈련하고, 실수를 해도 괜찮다고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심리적 안정감을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상담 첫날부터 클라이언트에게 비밀 보장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히 알려주는 것. 이런 구조적인 지원이 정말 절실한 상황입니다. AI 기술은 앞으로 계속 발전할 거고 법적인 책임은 점점 더 무거워질 겁니다. 이 모든 기술과 제도의 한가운데에서 결국 마지막 판단을 내리고 그 무게를 온전히 짊어져야 하는 건 바로 사람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보호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숙제일 것입니다.